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인기 대교회장님께서 과찬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크게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의 정세와 남북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종전협정을 맺고 남북 통일을 소원하면서 살아온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네, 70년. 통일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쳐서 통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2022년 12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통일 의식조사를 보니까 40대 이상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은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한 78%. 그런데 40대 이하는 10명 중 5.7명만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통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구나. 앞으로 남북 통일 운동을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또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남북 통일 운동은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의식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통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누가 통일운동을 하겠습니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할 거냐? 통일의 주역이 누구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여기 오신 원로들이 앞장서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원로들은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그 공산당 빨갱이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장을 쓴다면 아마 남북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사실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남북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그저께 7월 27일 날 북한에서 전승일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해서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27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승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적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90년대 김정일 정권 시대에 고난의 행군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300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30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는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은 정권은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승절 행사를 크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큰 김정은이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한미일이 더 강하게 결속하고 있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들과 대행할 수 있는 북중러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련 국방부 장관, 중국의 대표만을 불러서 그 전승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곡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여기에 들어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을 저 대기권을 통과해서 미국까지 핵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이 그 기술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그 기술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대표를 국방부 장관을 아주 극대한, 차라리 중국이 참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런 큰 행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90년대 냉전 체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결속하고 그와 대항해서 누가 결속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뭉쳐서 지금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으로 지금 점점 더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인데 무슨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신통일 한국을 창건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남북 통일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남북 통일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공포, 또 전쟁에 대한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적인 이 고통은 마치 산모가 남북 통일을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고통과 같은, 진통과 같은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저는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문선명 총재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1972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수령이 남한을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진강물이 어려면 김일성이는 여지없이 남침하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선명 총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는 1972년도에 당신이 축복을 해준 777가정 이상 선배 부인들을 총동원을 시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부인들이 아기들을 다 친척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방에다 놓고 문을 잠그고 임지를 향해서 뛰쳐나갔던 통일교회 선배 부인들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시된 것은 딱 하나, 임진강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밤낮으로 철야정성을 드리면서 뭐가 얼지 말라고 기도했다고요? 임진강물이.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임진강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을 문선명 총재님이 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전쟁? 핵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핵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누군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똑같은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영부인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갑자기 6개월 총동원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와 남북 통일이지만 내적으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남북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서 문선명 총재님과 똑같이 한학자 총재님께서 그런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6개월 기간 남북한의 핵전쟁을 막는 정말 심각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일을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또 한 가지는 뭐 하자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고요? 남북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건물, 땅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전부 정부에게 뺏길 것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숙청될 영순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라고 하는 이 맹랑한 여성이 계속 나타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주 형편없게 욕합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든지 철면피라고 한다든지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보기가 싫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김여정이가 최근에 강경 발언을 한 것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얘기할 때 남조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다고요? 남조선. 아니면 북측, 남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말 속에 남조선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북조선, 남조선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통일이 숙명이고 평화가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 의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의 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봤다고요? 적. 그러니까 남한을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남한을 점령해야 되는, 통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분위기가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벌써부터 통일이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평화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뭐만 남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자기들 소관에 넣겠다, 손에 넣겠다, 이런 결정만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강대강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강대강. 만약에 북한에서 포 한 발 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10발을 대응하겠다. 이게 강대강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핵 한 발을 쏘면 핵폭탄을 10배로 쏴가지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막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막 해대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금 자극을 받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서 싸우자. 이게 전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남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요, 북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재래식 무기는 북한은 쓸 수가 없어요. 낡고 늙어서 한 번도 무기를 수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신형 무기가 꽉 펴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뭐 한 방이 있는 거예요? 핵이에요, 핵.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머니 많이 있으면 어깨가 수그러져요, 어깨가 펴져요? 어깨가 펴져요. 돈이 없으면 괜히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지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만나서 합의한 게 있죠. 앞으로 남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 사용하느냐?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이미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유훈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그 사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남한을 협박하는, 우리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주다가 이제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저쪽에서 승질 난 거예요. 뭐 났어요?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미사일 팍팍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미사일을 얼마나 쐈느냐? 150발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것은 바로 남한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을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게 있어요. 워싱턴에 가서 뭐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우리 핵 보유하지 않겠다 포기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뭘 요구했느냐?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협약체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협약체를 한국에서 처음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는 북한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냈느냐? SSBM이라고 하는 오하이급 전략핵 잠수함을 저 부산항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 왔느냐? 49년 만에 처음 온 겁니다. 이 SSBM이라고 하는 이 켄터키 전략핵 잠수함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대한민국 땅에 핵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법석을 치운 거죠. 막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막 김여정이 나와서 막 소가다리 얘기하고 전쟁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20개 트라이던트 2라고 하는 미사일이 여기에 적재되어 있는데 그 미사일 한 방에 핵탄두가 12개씩 들어있다. 그러면 20개를 곱하면 몇 개가 돼요? 240개의 핵이 그 잠수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한 발을 남한에 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40발을 쏴가지고 북한을 초토화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정은이가 무섭겠어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잠수함은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로 폭파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잠수함을 레이더가 발견할 수가 없는 특수한 잠수함이에요. 아무리 레이더를 갖고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이제 이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하는 거. 뭐 어차피 전략 자산을 얘기하는 중이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면 미국 전략 자산인데 F-35A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무슨 폭격기? 스텔스. 한번 해봐요. 스텔스. 이 스텔스라는 말은 적의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된다. 특수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도 북한에서 알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발표해야 우리 상공에 왔다 갔구나. 그런 상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수도권 방위사령부라고 해서 레이더 최첨단 레이더가 수백 개가 서울 시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면 하나도 잡히는 데가 없어요.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목표로 해서 미사일을 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F-35A 스텔스 폭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지금 청주공항에서 딱 출발하면요, 평양에 10분 내에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여러분 청주공항이 지금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막 전투기가 떠갖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청주 시민이 데모했어요. 그 전투기 좀 제발 딴 데 옮겨달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강원도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전략자산 비행기가 들어와 있느냐? F-35A가 이 청주공항에 와 있습니다. 몇 대가 와 있을까요? 30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 비행기 10대를 더 바이든에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대가 오면 대한민국에 몇 대예요? 40대가.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F-35A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북한의 미그 20호 최첨단 북한의 비행기를 150대를 떨어뜨립니다. 몇 대를? 지금 북한의 비행기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3,000대가 있습니다. 3,000대. 그 3,000대를 떨어뜨리려면 몇 대면 돼요? 40대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40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어요. 이 한 대 가격이 얼마냐? 1260억입니다. 1260억짜리예요. 그런데 이 스텔스 폭격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알케다 빈 라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모가지 따온 거 알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땅속에 사막 속에 숨어있는 빈 라덴의 목을 따갖고 온 거예요. 왜 안 잡히니까 레이더에. 그걸 참수작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참수작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 한미 군사훈련이 과거에는 어떤 훈련이었느냐 하면 뭐 작전 2035, 작전 2050, 이것이 뭐냐? 전부 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이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략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만약에 북한의 핵이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비행기가 17,000피트 위에서 전부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 탁구공이 굴러가는 걸 체크할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핵을 쏘려고 만지작거리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폭파시키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전략이. 그 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남침하려고 하면 먼저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뱃속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고 죽을 지경이겠어요? 네,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도 지금은 북한을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뭐 한다고요? 이기고 남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전쟁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뭐가 있느냐면 미사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가 있어요. 포부대. 그 다음에 방사포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막 72발씩 나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지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면전은 어렵지만 무슨 전? 저 연평도를 폭격한 것처럼 저 청주공항을 폭격할 수 있고요. 저 경북에 사드가 있는 그 성주를 공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면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지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가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똑같은 상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불안포기, 사람 한 사람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죠. 김일성이가 서거했을 때도 문 총재는 박보희 총재를 보냈습니다. 밀서를 보냈습니다. 김정일을 만나서 제발 전쟁하지 말라고 총재님이 김정일을 설득했던 내용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선명 총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학자 총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산 비행장에서, 그때는 F-35A 스텔스 폭격기가 오산에 있을 때예요. 거기에서 미국 특수부대원 78명이 한국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이 목을 따오는 훈련을 하고 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리 들어갔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왜? 모가지 따라올까봐.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안증이에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희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가져요? 희망!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한반도에 통일을 할 수 있는 천원이 와 있다. 뭐가 와 있다고요? 천이. 여러분, 천원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봄이 되면 봄동산에 개나리 진달래가 자연스럽게 핀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피게, 아이고 제발 개나리 피지 마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천원입니다. 이 천원이 지금 와 있다. 뭐가 와 있다? 천원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일어났던 동서독 통일 기억하지요? 그 동서독 통일도 누구 하나 통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통일되기 며칠 전에 서독 이 총리는 폴란드 가서 폴란드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동독에서는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서독에게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원이 한반도에 와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회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자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또 언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때가 왔는데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통일을 맞이했다. 그 통일은 좋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통일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천천히 남북 통일을 준비해서 통일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통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통일을 하자고 지금 제가 여기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어떤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밤마다 꿈에 문선명 총재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놈아 남북 통일을 준비할 때라고 소리쳐서 외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응? 그렇게 강력하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그 당대에 남북 통일이 온다. 그리고 최근에 협회장으로 세운 송광석 협회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남북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남북 통일의 때가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남북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때 꼭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100만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꼭 가입하셔서 남북 통일을 저희와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뭐요?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준비하면 내가 백전백승한다. 그 고사성어의 말씀처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적화통일하는 방법, 전략전술 두 가지가 있어요, 북한이. 그 첫째가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뭘 통한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꾼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효한 겁니다. 어제 그저께 그저께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전쟁하다가 지금 뭐예요? 정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심하면 당한다는 거 6.25 때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주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남한을 적화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남한 내 혁명을 통해서 적화통일하겠다는 전략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혁명. 체제 전복. 다시 말하면 내란을 통해서 남한을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태평선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누가 하느냐? 남한 내에 있는 고정 간첩. 무슨 간첩? 고정 간첩이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 고정 간첩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옆집을 몰라. 옆집을.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옆집 알기가 어려워요.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몰라요? 이익우 장모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내 자기 편을 통해서 혁명을 해서 이 부강된 세계 시비가는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한국이 뭐 현대건설이 어쩌고 롯데가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답입니다. 그렇습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다 우리 겁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김일성도 그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적화통일만 되면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북한의 의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내 땅이 어쩌고 내 건물이 어쩌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 적화 통일을 막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할 수 없다. 방법이 있어요. 나이 먹고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 전쟁이 벌어지지 말도록 기도해. 여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거 갖고 갈 수 없어. 한 푼도 못 갖고 가. 뻘거둥이로 왔다가 뻘거둥이로 가는 옷 한 벌만 입고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끼리 또 쌈박질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져서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은 국가를 살리고 남북 통일을 하는데 기꺼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장 선생님이나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공부해서 나가서 국민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남북통일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각근 전술이라고 해요. 무슨 전술? 각근 전술. 갓을 쓰려면 이게 이 줄이 있어요. 그죠? 두 줄이. 두 줄을 묶어야 돼. 그죠? 이 각근 전술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은 말이죠. 미국과 일본이라는 각근에 의해서 갓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거, 이게 친일 프레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에요. 북한의 외교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멀어지면요, 한국은 가시 날아가요. 그러면 북한에 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젊은이들이 나서서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끝까지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처음에는 공산주의 이론에 물들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진 대학생들을 선동해서 선전선동에 최고 능한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연일 1980년도 후반에 끊임없는 뭘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 남한이 혁명될 줄 알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했을까요? 데모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전부 지령을 내려서 각계 각처에 전부 밀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돈이 없잖아요. 김일성이 대북자금, 그걸 이 대남 자금을 김일성이가 줘가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각계단체에 침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5년 후에 20년 후에 결정적 그날을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육계에, 법조계에, 노동계에, 언론계에, 종교계, 그 다음에 방송계까지 모든 붉은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가 돼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일부지만 공동체 마을, 주민자치제까지 이들이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뭐 자유통일 뭐 태극기 하면서 나와서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목사님이. 누구요? 전광훈 목사.
이름이 미친 이름이에요. 전광훈이라는 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좀 휠이 꽂혀가지고 미쳤어. 하나님도 막 자기 새끼 부리듯 해. 거기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자유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무슨 마을? 자유마을. 마을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만들었느냐? 6만 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마을의 소재지가 어디냐? 마을이 아니고 동이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회가 자유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6만 개가 전광훈 목사 지금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좋게 보면서도 걱정이 되는 분야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망갔어? 자, 그래서 이 혁명을 끊임없이 이룩하기 위해서 주도적 활동책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1심의 간첩단 사건이에요. 1심에 잡혀서 당입니다만, 그 다음에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국가전복 사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잡힌 창원 간첩단 사건 등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원 간첩단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자주통일민중전의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늘 북한에 보고하고 있고 지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위한 지방조직이 조사해 보니까 68개나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 대낮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 제가 창피한 것이 얼마 전에 청주 여자 간첩단 사건, 좀 깜빵이가 있습니다. 이 청주 여자 간첩단은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어요. 어떤 지령?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밀어라, 당선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애를 썼던 간첩단인데, 참 애국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들이 다 잡혔습니다. 박수 한번. 아마도 잡히지 않은 간첩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이 많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현직 국회의원 3급 보좌관이 간첩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 국방위 소속위원이에요. 여러분, 국방위 소속위원은요, 정부의 국가 1급 비밀을 다 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에 있는 비밀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보좌관이 북한에 계속 송신을 해줬던 그런 간첩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북한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국회의원 말고 3명이 보좌관들이 간첩으로 판명이 됐다는 거. 이 정도에, 이 정도. 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돼요. 붉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미 암이 걸린 상태였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은 붉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미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죽지요. 쓰러집니다.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뭉쳐서 이런 붉은 바이러스를 전부 퇴치시켜야 돼요. 발본색원에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암 걸린 이 나라 민족을 과감히 수술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다 알죠? 네, 황장엽 비서입니다. 이분은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상 비서도 했고요. 11년 동안 최고인민상원위원회 위원장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주체사상의 대부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맞죠? 사회주의는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는 건데 인민이 지금 300만씩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명분상 신문에 얘기했지만 황장엽 씨의 속 사정은 전혀 다르습니다. 제가 밝힐까요? 네, 제가 밝히겠습니다. 황장엽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전에 문선명 총재님의 제자를 만납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그래서 그 황장엽이의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황장엽이를 섬기는 20명의 보좌관과 함께 그 거실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주의. 따라해봐요. 하나님주의. 그걸 두익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두익사상에 대한 원리 강의를 21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안 믿어지죠? 박수도 안 치고. 그런데 그 교육을 했던 분이 충청북도 출신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북한에서 또 죽이려고 할까봐. 제가 앨범 좀, 사진 좀 하나 좀 주시오. 제가 앨범을 봤거든요. 이만한 앨범을. 그런데 사진 좀 하나 줘서 강의하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비밀을 못 준대요. 아직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황장엽이가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남북 통일 준비를 하겠다. 그래 내려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을 방문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순환비행장 그 레드 카페에서 차가 딱 한 대만 있어요. 김정일 차입니다. 거기에 뒷좌석에 같이 탑니다. 이건 의전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둘이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황장엽 비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에 돌아와서부터 황장엽 씨는 구금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보희 총재나 우리 팀에 의해서만 국가에서 내보내줬습니다. 왜? 우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충남 교구장 시절에 이 황장엽 비서를 모시게 됩니다. 저 온양관광 호텔에. 그래서 이분을 모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한우 등심을 좋아한대요. 다 좋아하죠? 비싸서 못 먹는 거지. 그래서 또 천안에 아주 최고 등심집을 찾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황장엽 씨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밖에 150명의 경찰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밥 먹어보신 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장엽 씨가요, 등심 새참을 먹더니 수저를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 선생님 왜 이렇게 못 드십니까? 그랬더니 김 선생,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남한에 왔는데 통일을 위해서 통일 준비를 할 수 없으니 정말 빼짝 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김 선생, 나만의 고정 간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만의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요? 5만 명이 있다고 하는 걸 저한테 실토를 했어요. 그 자서전에 써 있어요. 황장엽 씨 책에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저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황장엽 씨인데 키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줄 아셨습니까?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생각났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한번. 당의 주체 사상과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금 남한의 고정간첩이나 종북 세력들이 미쳐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쳐서 밤낮으로 혁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과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라가 점점 마음이 들어서 쓰러질 지경에 가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자문자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록을 보면요, 엄청난 내용을 발표합니다. 남한 내에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600만이 있다. 2000년도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황장엽 씨가 2005년도에 와서 저에게 얘기한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2023년에 몇 년 지났어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 고정간첩이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종북 세력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죠. 제 생각에는 남한에 1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몇만 명? 1천만 명.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심각한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공부하고 그 승리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젊은이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원로라도 앞장서자는 거예요. 원로라도.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딱 40%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1천만에 가까운 그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앙일보에서 정진홍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요? 대한민국은 이미 척파는 됐고 뭐만 남았다고요? 기대만 남았다. 통일은 통일인데 무슨 통일? 무슨 통일이요? 적화 통일만 남았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워싱턴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지금 남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남한 사람들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당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을 보니까 11시 56분이에요. 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니까 남북통일도 좋지만, 그래서 남북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남북통일을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준비 없이 맞는 통일은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적화 통일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비록 통일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종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자유평화 통일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평화축원 읽겠습니다.